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창규입니다. 제가 이 지금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를 최근에 개설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누군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항상 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어떤 강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새로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그 학무지에서 뭔가를 개척해가는 기분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공인노무사 시험에 이제 처음 응시할 때 아마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새로운 걸 개척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저도 뭐 수험 생활을 거치고 뭐 강사 생활도 꽤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곳을 좀 이렇게 탐색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그런 곳에서 뭔가 또 만들어내면 보람도 크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좀 전문가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연기 개강 강의가 되는데요. 일단 그 강의 그 진행표에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아마 행정쟁송법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과서 가지고 진행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행정쟁송법이라는 게 행정법 안에서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총 7법이 있다는 거 아실 텐데 그 중에 행정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 지금 행정쟁송법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모든 7법을 아우르는 공통분모가 뭐예요? 법이죠. 예, 법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약간 필요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행정법이 주소가 어떻게 되고 그 행정법 안에 행정쟁송법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예, 그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 교재에 보시면 그 앞부분에 행정법에 대한 어떤 일반론적인 지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건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예, 본격적인 건 이제 행정심판, 그 다음 행정소송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강의 순서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소송법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행정심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법 공부, 쉽게 말하면 이제 행정쟁송법이겠죠. 이 공부에 대한 기초 지식은 오늘 여러분이 좀 습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제 교재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지 뭐 꼼꼼히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법이 뭔지부터 살짝쿵 제가 접근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크게 여러분들 뭐 무리하지 마시고 감상을 하시라고.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정도 선에서 감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총 연기부터 해가지고 연기, 그 다음 뭐 1기, 그 다음 뭐 2기, 그 다음 3기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쭉 자르면요. 연기하고 1기 있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과서를 정리하는 단계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강의 듣고 나면 이제 기본서 교재를 혼자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 정리 단계. 교과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실전에 가가지고 답안으로 표출하지 못하면 채점자는 이 친구 모른다는 전제하에 불합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기, 3기는 뭐냐면 이걸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행정쟁송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단계는 1기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기 1기까지는 교과서 중심으로 계속 강의가 진행돼요. 다만 이제 1기 들어가면 살짝쿵 뭐가 들어오느냐면 사례는 이렇게 씁니다 라고 살짝쿵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례 연습, 이 연습이라는 게 사례 연습인데
여러분 시험은 이제 최근에, 뭐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100% 예, 오리지널 사례 문제로 출제가 돼요. 사례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한 테크닉이 연마가 안 되면 이 교과서가 엄청나게 완벽하게 정되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 쓰는 테크닉을 잘 연마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 행정고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사례로 써야 되는 강의는 제가 20년 가까이 엄청난 연습을 시켰고, 제가 또 고시 준비할 때도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요. 그 노하우를 아마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될 겁니다. 거기 2기와 3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0기, 1기는 교과서를 철저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보통 공부가 단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공부 보면 이해, 정리, 그 다음 정리해가지고 이제 반복하고, 그 다음 이제 답안으로 현출하고, 이렇게. 이게 공부의 4단계예요. 어떤 시험 준비든 간에. 그래서 이해, 정리, 이게 얘기로 따지면 연기하고 1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 한다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 반복을 한다는 건 그 지식을 체화시키는 거라고. 숙련시키는 겁니다. 숙련이 되어야 실전에 가서 빨리 나온다고요. 머리에서. 그래서 보통 숙련 안 된 친구는 시험 끝나면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걸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반복에는 여러분들의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답안에 현출하는 거. 이건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테크닉.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요 4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걸 맞춰가지고 이 지금 학원의 여러분들의 커리큘럼도 이 과정에 따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1년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답안 쓰는 테크닉, 스킬을 아마 지금 이 학원가에 아마 최고의 스킬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거 못하면 끝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갈수록 여러분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 아실 거예요. 올해가 역대급으로 여러분 시험이 가장 어렵게 출제돼 가지고 강사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쓴 게 정확하게 맞는지를 놓고 티격태격 많이 싸웠던 시험이 올해 문제였어요. 알겠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대충 해가지고 이제 점수 받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 시험이 계속 역사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너무 뻔한 문제를 출제자가 출제하면 쏙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난이도가 높아가게 되고, 왜냐하면 품질 차별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일정한 친구는 뚫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예요? 1차는 절대평가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갈수록 시험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걸 좀 생각을 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법이 뭐냐부터 간단히 출발을 할게요. 이항 공부하는 거 재밌게 하세요. 뭐 저도 지금 뭐 시험 끝나고 나니까 제가 뭐 시험 재밌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수험 생활 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뭐 참고로 저는 뭐 수험 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32살 때 제가 이제 뭐 사시, 행시, 예시 이 세 개를 동시에 한번 다 장악해 보겠다고 수험 생활을 가멸차게 시작을 했었고요. 수험 생활은 총 3년 했어요. 3년 해가지고 그럼 행정고시를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그다음 뭐 사시하고 예무고시는 1차만 붙고 이제 제가 집어 던져버렸고요. 체력이 붙여가지고 1차를 3개를 제가 동시에 붙었거든요. 행시, 예시, 사시를. 그래가지고 한번 합격기 한번 써보려고 신문에. 그렇게 가멸찬 욕심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시, 행시만 안 남겨놓아가지고 이제 2차 시험에 매진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원래는 저는 뭐 행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사법시험으로 이제 붙으려고 했었는데 시험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는 뭐 좀 사법시험은 쉽게 붙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의외로 또 행정고시가 붙어버리더라고요. 좀 신기한 하여튼 시험이 묘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최선을 다하고요. 결과를 미리 땡겨서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늘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확률적으로 이제 열심히 한 친구들이 붙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별 열심히 안 한 거 없는데 붙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요행수를 바라고 시험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제가 그동안 뭐 수험 생활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제가 공직을 때리채고 넣어가지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또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될 거라고요. 제가 이 노무사 쪽 강의는 지금 뭐 초보일지 모르지만, 노무사 초보 어디 있어? 어차피 행정쟁성법이, 행정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생소하게 보일 뿐이에요. 저런 친구 처음인데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고는 뭐냐면, 항상 제가 무슨 그 무료 특강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강사는 자기한테 맞는 강사. 알겠어요? 예. 그럼 자기한테 맞는 강사가 어떤 강사냐면, 그 강의를 듣고 이해가 돼야 되고요.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나면 뭔가 체계가 잡힌다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그 강의가 가장, 그리고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사는 본인에게 가장 좋은 강사고, 그 본인에게 좋다고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 가지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고, 정리돼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흡수력이 높아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고 잘 정리하면서 신나게 하라고요. 이해하는 거. 자꾸 부정적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첫 번째가 법이 뭐냐, 이걸 제가 잠시 보여드릴 거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일단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7법이 있거든요. 7법. 그럼 헌법부터 해서 여러분, 뭐 헌법, 민법, 그 다음 형법, 그 다음 뭐 상법, 그 다음 이제 민사소송법. 제가 이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 이제 이 7법을 공부를 한 거라고요. 민사소송법, 그 다음 형사소송법,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행정법. 이걸 왜 마지막에 배치하는지 아세요? 이거 다 합친 것이 뭐냐면 행정법이라고. 그 행정법은 역사가 가장 짧아요. 그래서 기존의 법을 모방해가지고 살짝 변형을 가해서 만든 짜집기 법학입니다. 그래서 이 총 7법 중에서 체계가 가장 안 돼 있는 법학 과목이 행정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술 대립도 많고요.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칠 때도 이 7법 중에서 까락이 가장 많이 나왔던 과목이 행정법이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도 까다로워하고요. 강의하시는 분도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행정법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국가 관련 시험에 행정법이 다 들어가니까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너도 나도 행정법 하겠다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안 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주소예요, 이게. 그 행정법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행정법 안에 일부로 들어있는 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행정쟁송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 7법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이게 법이잖아요, 법. 아마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좀 재미나는 걸 많이 발견할 겁니다. 뭔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탁탁 벗겨가면서 전체가 다 다음에 딱 당기게 될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요 답안 쓰는 테크닉에서, 법학 답안을 이렇게 잡아서 가는구나 하는 걸 아마 감상하시게 될 거예요. 그냥 대충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 테크닉이 있다니까요. 그거 요령만 알면 요게 제대로 됐다는 전제하에 엄청난 고득점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노동법도 어디 있는 거,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나라의 법의 97%를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행정법이라고요. 여러분이 일상에 접하는 법은 거의 다 행정법이에요. 이상하다? 민법이 가장 많을 거, 양은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 법의 일부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뭔지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법을 보고 나면 이제 모든 법의 출발이 되는 게 뭐냐면 민법이에요. 그럼 이제 행정법은 제가 짜집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법하고 행정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잠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야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이 뭔지 보여드린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민법하고 이게 이제 민법은 이제 사법 계열이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여러분 시험에서도 출제된 게 뭐냐면 이게 사법으로 지배하는 관계인지 공법으로 지배하는 관계인지를 구분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법인지 사법으로 규율해야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행정법은 공법이거든요. 행정법은 이제 공법인데 이 두 개를 약간 비교를 해 드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행정법의 체계를 잡아 드릴 겁니다.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체계인데 이 안에서 어떤 체계까지 연결해야 되겠어요? 행정쟁송법의 체계도 잡게 될 거라고. 행정쟁송법의 체계도 잡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강의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약간 정리해서 제 교과서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수록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교과서 부분은 안 읽어도 안 무방해요. 오늘 하는 게 감상만 하시면 돼요. 감상만 하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인 것은 이제 2편, 4편, 2편 행정, 심판법, 3편 행정소송법. 이게 이제 여러분의 본 라운드입니다. 다만 이제 강의 진행상 제가 행정소송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행정심판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이 뭔지부터 이제 보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법은 이건 한 규범이에요, 규범. 룰이라고, 룰. 이게 하나의 룰이거든요, 룰.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규범이라는 거. 그렇죠?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려면 뭔가 지켜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지키면 중구난방이 되고 만인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룰인데, 이 규범은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종교 규범도 있고, 그 다음 뭐 윤리 규범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제 법 규범도 있다고요. 법 규범, 이렇게. 근데 이 세 개 모두 다 지키고 따라야 되는 걸 맞는데, 안 지켰을 때, 족치느냐, 안 족치느냐 갖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족친다 이 말을 딴 말로 하면 강제성이 수반된다. 그래서 이 두 개는요, 종교규범이나 윤리규범, 뭐, 특히 윤리규범 보세요. 뭐, 이웃 어른보 뭐 인사하세요. 안 하면 잡아가요? 그죠? 종교규범이야, 뭐, 중세시대 때야 법보다 더 무서웠겠지. 그때는 종교가 곧 뭐, 법이었던 시대에. 그런 시대는 뭐 이상한 시대였으니까 내버려 두고요. 여기는 뭐냐면,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그런데 법규범, 여러분들 뭐, 형법이라든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어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이라는 도로교통법은 행정법이에요. 그 도로교통법이라는 행정법에 보면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면 어떻게 하죠? 족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강제성이 있는 거, 이게 법규범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공동체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족치도록 하자. 그게 법규범. 이해가 되셔야죠. 그래서 원래 법이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갚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원시 공동체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칼을 들고 가죠. 들고 가서 빨리 돈 내놔. 싫은데? 그럼 너 옆구리 떳떳해질 거야. 그럼 피해 악순환을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공동체가 와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피해 악순환을 계속 부르게 되니까.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이 다 모여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규칙을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무슨 규칙? 앞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공동체 전체 이름으로 힘을 주자는 거예요. 저 빌려간 사람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간 사람한테는 갚도록 하는 부담을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있는 자가 그 부담을 이행 안 하면 공동체 전체 이름으로 응징을 하자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을 응징하지 말고. 그게 법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민법 들어보시잖아요. 민법에 보면 돈을 빌려가면 저한테 힘을 준다고요. 그걸 법학에서 뭐라느냐?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걸 권리라고 그런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저 친구는 뭐라 하겠어요?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걸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고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 강제성이. 저 강제성은 어디서 나온다고?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지금은 누구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족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게 법의 기본 발상이라고. 이제 감이 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재밌게 배우라니까. 이 법이 무슨 딱딱하고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 법이라는 게 왜 생겼고, 왜 지금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공동체의 한 제도로서 정착이 됐는가.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아, 법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대충 답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은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법의 기본 구조는요, 구조는 한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는 권리라는 걸 배분하고, B라는 사람한테는 의무라는 걸 배분하고요. 그리고 의무자가 의무를 안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법을 어긴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권리자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를 부여한다고. 그리고 이 권리 의무는 당연히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라고? 법이 주는 거라고. 법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이 없는데 권리 의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의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맺으시는 걸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이걸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그러면 제가 법률 관계란 말을 좀 쓰고 있는데, 그 제가 아마 교과서 책에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법률 관계란 말과 반대말이 뭐냐? 그걸 사실 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 권리 의무로 이루어진 거, 이걸 법률 관계라고 부르는데, 법률 관계라고 불러요. 이 반대말이 뭐냐 하면, 그걸 사실 관계라고, 앞으로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사실 관계라고. 그럼 법에 의해 지배받는 두 사람 관계를 법률 관계, 법이 지배하지 않는 두 사람 관계를 뭐라 한다고? 사실 관계라고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기 있는 이 친구랑 저는 법률 관계일까요? 사실 관계일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집에 도망가고 싶지. 사실 관계예요. 근데 이 친구랑 이 학원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건 법률 관계입니다. 이 친구가 학원에 수강료를 내고 학원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학원은요, 이 친구한테 제대로 된 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고요. 이 친구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될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이 친구는 제대로 된 강의를 들을 뭐가 있다고? 권리가 있고, 학원은 제대로 제공해야 될 뭐? 의무가 있고, 학원은 또 수강료를 받을 뭐가 있다고? 권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랑 이 친구는 아직 법률 관계가 없다고. 제가 띨빵한 강의를 하고, 강의도 대충 그냥 농담만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저한테, 이 법률 관계, 그 의무를 위반했다 하면서 저한테 쳐들어오면 안 되고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학원을 상대로 민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법률 관계와 사실 관계, 예를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 법률 관계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그랬고, 민법은 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법이 공법이면 이건 무슨 관계? 공법 관계가 되고, 이 법이 무슨 법이면? 사법이면 이거는 사법 관계가 돼요. 그럼 사법 관계가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공법 관계가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이라고. 행정소송.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법률 관계와 사실 관계 예를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A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두 사람은 무슨 관계냐면 친구 관계예요. 이렇게 친구 관계. 앞으로 관계란 말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무슨 관계다, 뭐 연인 관계다, 아니면 무슨 부부 관계다, 친구 관계다, 부자 관계다. 관계란 말을 엄청 쓰잖아요.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둘이를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가 뭐냐를 놓고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두 사람이 친구 관계인데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약속을 했는데 야, 1시에 오늘 약속을 오후 1시에 우리 이 신림역에서 이렇게 만나자. 미팅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A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B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렇게. 안 지킨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뭐가 생긴 거죠?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죠? 갈등. 자, 갈등이 생기니까 열받은 A가 B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단한 친구죠. 소송을 제기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법원의 판사는 주먹 가지고 재판해요? 법 가지고 재판해? 법. 그럼 법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이 되겠죠. 그럼 법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이 다름 아닌 법률 관계에서 생긴 사건이에요. 법에 맺어진 관계. 그럼 판사는 당연히 권리가 있나 의무가 있나 따져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두 사람 관계가 법률 관계예요? 사실 관계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 관계는 법이 지배되는 관계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고. 이런 게 무슨 관계라고? 사실 관계라고. 이 두 사람은 이건 사실 관계. 그럼 이 두 사람을 연결한 건 법이 아니라 두 사람의 친구의 뭐다? 우정이 매개체가 된 거라고. 알겠죠? 법이 매개체가 되면 무슨 관계? 법률 관계가 되는 거라고.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소송 제기하면 판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야, 주먹으로 해결해. 그런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따위 친구 사귀지 말고 헤어져. 이렇게 이야기, 아예 재판 자체를 안 해준다고. 이게 무슨 관계라고? 사실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C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D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두 사람도 여전히 친구 관계인데, 아마 D가 돈이 좀 궁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C한테 야, 돈 좀 빌려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C가 D한테 1억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 관계가 바뀌기 시작한다고. 1억을 딱 빌려주는 순간 여기에 민법이 작동한다고. 이런 걸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 놨다고. 그럼 1억 딱 빌려주는 순간 민법이 작동을 합니다. 작동해가지고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돈 빌려주면 이제 이 사람은 채권자라고 그러잖아요. 채권자. 이 친구는 뭐? 채무자. 이렇게. 거기 보면 건자가 들어있고 무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1억 빌려주는 순간 이 C는 채권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건자가 붙어 있고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채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가 들어있다. 이걸 빼내면 이 친구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뭐가 있다고? 의무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권리 의무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 그렇다고? 법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돼. 법이 없으면 제가 권리 의무는 나올 수 없다고. 그럼 민법은요, 돈을 빌려준 자한테는 돈을 달라 할 수 있는 힘, 그게 권리라고. 이게 법이 부여하는 힘을 권리라고 해요. 법이 부여하는 힘, 이걸 우리는 권리라고 부른다고. 반면에 민법은 돈 빌려간 놈한테는 법이 부여하는 부담을 준다고. 부담. 이 법이 부여하는 부담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이제 힘, 법이 주는 힘, 법이 주는 부담. 이걸 권리 의무라고. 그러면 원래는 두 사람이 친구 관계였잖아요. 이걸 이제 원래는 사실관계였는데 드디어 돈을 빌려주는 순간 권리 의무 관계로 바뀌죠. 그 말은 법의 지배를 받는 관계. 아까는 우정이 매개가 됐지만 이제 뭐가 매개되는? 법에 의해 매개되는 관계로 바뀌어. 이걸 무슨 관계? 법률 관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사실관계가 뭐로 바뀌었죠, 지금? 법률 관계로 바뀌게 하는 사람의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가 무슨 행위? 법률 행위로. 이 친구가 학원에 와서 수강료를 내면서 강의 듣겠다고 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 법률 행위를 한 거라고.
그럼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의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행위를 뭐라 한다고?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뭐 집을 사고 싶으면 뭐예요? 집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게 다 무슨 행위로?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권리와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법률 행위를 이렇게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게 법의 기초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건 지금 민법을 잠시 설명한 건데 여러분 민법 배우러 왔어요. 지금 행정법 배우러 왔어요. 행정법. 그 안에 또 뭐? 행정쟁송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잠시 보여드리는 것은 법이라는 게 뭔지를 잠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시 정리를 해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든 최소한의 규범이 뭐다? 법인데 다만 여타 규범과 달리 법은 강제성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일정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 구조라는 게 다름 아니라 일정한 자에게는 힘을 부여하고 일정한 자에게 뭐 부담을 부여하는데 우리가 전자를 권리라고 그러고 후자를 의무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법의 지배를 받아서 권리와 의무로 맺어지면 법률 관계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일체의 관계를 총칭해서 우리는 사실관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의 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숱한 법률행위를 하게 될 거라고요. 뭐 전세를 구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 심지어 뭐 여러분들 뭐 전세를 하든 빵을 사 먹든 뭘 하든 다 무슨 행위를 한다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민법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이제 행정법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이제 법이 뭐냐까지 잠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민법하고 그다음 행정법을 살짝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법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요? 행정쟁송법. 여러분 시험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목 강의하기는 좀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행정쟁송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법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그리고 앞부분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뒤쪽을 배우는 게 맞는데 뒤쪽만 싹 빼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 기본 지식이 없는 친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쟁송은 특히나 뭐냐 하면 상당히 실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쟁송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사건을 한번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한번 소송을 해보면요. 깔끔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 이해하려고 사건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법을 잠시 한번 볼게요. 자, 민법은 제가 사법이라고 부르고, 여기 이제 공법이라고 부르는데. 민법은 사인과 사인간을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공동체 한 개인으로서 생활하는 걸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 사법, 민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공법은 전체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분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여러분이 세금을 내어야 국가 공동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세금 안 내고 개기는 건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저 친구가 세금을 100조를 내야 되는데 100조 안 내게 되면 그 100조가 있어야 한강에 다리를 놓아요. 그럼 저 친구 때문에 한강 다리가 놓여지지 않게 되면 서울 시민들은 다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는 그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그걸 공익이라고 그런다고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민법 관계에서는 저 친구가 돈 1억 빌려간 걸 갚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슬퍼요? 저만 슬퍼요? 저만 슬프잖아요. 그게 사익이라고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법이 무슨 법? 민법, 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의미 뉘앙스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법이고 이는 뭐다? 공법인데 이거는 사익만 지키면 되는 거라고. 사익보호를. 이건 공익보호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익이라는 건 전체의 이익, 사익은 부분, 나의 이익, 부분 이익이라고. 그래서 이건 공익과 관련돼. 이건 전체와 관련. 전체 이익과 관련. 이 사익은 부분적인 거. 이제 감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행정쟁송뿐만 아니고 여러분 배우는 지금 공인노무사 과목들을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도금하고 약속이라고요. 이건 이렇게 쓰기로 하자고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 쓰는 말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이 소설책이나 만화책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상에 쓰는 말과 거기 쓰이는 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회학 과목들, 전문 과목들을 공부하실 때는 읽고 책을 읽는 순간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이는 말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라고 한다고요. 그게 하나의 개념이고.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그 다음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문장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 안 되고 대충 본문에만 들어가서 그냥 외워서 몇 개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디트러스 출제하면 배우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 하면서 응응 울면서 나와서 강사 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실수로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요, 또 실수로 또 출산이 될 수 애가 태어나면 애한테 학원 보내지 말고요, 정확한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구사전을 사주라고요. 그 정확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언어를 구사해야 머리가 명석해집니다. 그 언어가 허리멍텅하게 입력되면요, 사고체계도 허리멍텅해지고요,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도 허리멍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고와 관념을 받아들이는 매개체를 언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회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약속된 이 개념,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의미가 뭔지. 그래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로.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정법과 이걸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이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건 수평으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행정법을 보기 전에 민법에서 특징을 잠시 뽑아내 볼게요. 민법에 등장하는 주인공, 법의 이 법률 관계에 등장하는 이 두 명 있죠. 이걸 법학에서 당사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당사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 사례 문제로 당사자 소송이 출제가 됐었다고요. 그래서 이 두 친구, 이게 법률 관계 두 친구를 이제 당사자라고 하는데, 일단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민법의 좀 특징을 잠시 한번 보일게요. 민법의 특징을. 첫 번째가 이 당사자가 이건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거예요. 개인. 즉, 사인과 사인이 싸우는 거예요. 주인공이요. 그런데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여러분이 배우게 될 이제 행정쟁송법, 행정법은 누가 싸우느냐 하면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민법은요, 여러분 친구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행정법은 국가로부터 여러분을 방어해 주는 겁니다. 행정법이 왜 나온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 다음 형법은요, 인생 막 갈 때 보는 거기 때문에 형법은 몰라도 되는 거고, 인생 살아가면서 민법과 행정법을 알면 민법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피해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땅을 산다, 전세를 구한다, 뭘 결혼을 한다, 뭘 하든 간에 다 그거 민법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 기초 지식이 없으면 돈 다 뜯긴다고, 사기당한다고, 사기. 알겠어요? 그 다음 행정법을 모르면 이제 국가가 뭐 갖다 달라면 다 갖다 바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금 문제부터 해서 뭐 운전면허를 한다든지 무슨 장사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많은 것들이 이제 행정법에서 규율이 되는 거라고요. 그 중에 이제 행정법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국민을 구제할까를 묻는 게 행정쟁송법이라고요. 그것만 여러분은 시험을 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차이인데, 이게 이제 그림을 수평으로 그려놨잖아요. 이 민법의 지배 관계는 수평 관계예요. 이걸 딴 말로 하면 뭐냐면 비권력 혹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닌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법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아까 사실행 관계에서. 그럼 이 법률 행위 할 때에 이 두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D가 의무자가 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안 빌리면 되지. 그 다음 C 입장에서 권리자가 되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안 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자기 의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라고요? 수평관계, 비권력. 여러분들 권력관계란 말, 권력이란 말이 권력이 뭐예요? 이 친구 의사 무시하고 내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 그게 권력이라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니까요. 야, 너 저 가서 저거 빨리 하고 와. 싫은데요? 싫어도 괜찮은 게 무슨 관계라고? 수평관계라고. 안 하면 족치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게 권력관계. 그래서 민법에서는요, 하기 싫으면 뭐, 안 하면 된다. 이걸 혹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법, 사법 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기 싫으면 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적 자치로. 내가 저 친구 집에 들어가 살기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수평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행정법은 그렇지 않아요.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제가 세금부가, 이게 이제 행정법이 지배를 한다고요. 잠깐 이 친구 세금 내기 싫다고 안 내도 돼요? 내야 된다고. 눈 떠보니까 나한테 세금이 와 있어요. 그럼 눈 떠보면 나는 세금을 내야 될 무슨 자가 되어 있다고? 의무자가 되어 있다니까. 이거는 눈 떠보면 의무자가 되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오케이 했으니까 되는 거라고.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요, 한번 물어봅시다. 상식적으로. C가 D에게 돈 1억을 빌려줄 때, 즉 법률행위 할 때, 민법에서 요럴 때만 돈 1억 빌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을까요? 없습니다. 민법에 없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근거가 필요 없어요. 법적 근거가 요해지지 않습니다. 행정법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까 되어 있지만 민법은 이거 사익과 사익, 이거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모든 사회과학은요, 균형학문이에요. 균형을 딴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게 질서요,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학도 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 정치학, 희소가치의 근위적 배분을 통해 가지고 사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법 있죠? 질서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질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균형이요, 평화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D라는 친구가 돈 1억 빌려가서 돈 1억을 갚지 않으면 이건 평화가 깨져, 안 깨져?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1억이 누 쪽으로 돌아가야 평화가 유지돼. C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D가 돈을 갚지 않으면 누만 슬프다? C만 슬프지 공동체 전체가 괴로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익과 사익의 뭐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요. 이 권리가, 이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침해받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무에 반하게 되면 이건 이 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때 법은 여기서 민법이겠죠. 그 민법을 위반하게 되는 순간 권리자는 자기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그럼 침해받은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참고로 그리고 이 권리 의무를 규정한 법, 이걸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실체. 법학에서 실체라는 건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의무자가 의무 이행 안 했을 때 내가 백날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를 실현할 방법이 없으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래서 침해받은 권리, 이 권리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사소송이라고. 이게 절차라고 합니다. 절차법. 민사소송. 소송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 이게 이제 절차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지가 올해 여러분 시험 문제도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올해 출제됐었는데 그걸 학자분들은 행정소송으로 그걸 공법관계로 보고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봤지만 우리 판례는요 그걸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사소송으로 갈지 우리 좀 있으면 보게 될 이제 행정소송으로 갈지는
이 두 사람의 법률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공법으로 해결해야 될 관계인지 사법, 민법으로 해결해야 될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배워야죠. 알겠죠? 예,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의 기본적인 속성을 제가 잠시 뽑아드린 거고요. 이제 행정법의 속성과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인데. 자, 행정법은 제가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때 공은 공동체 전체 이익이다. 전체 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국가가 있어요. 예, 국가가 있고. 여기 국민 A, 국민입니다. 앞으로 A는 국민이에요. 국민. 자, 원래 이제 국가와 국민은 정치 관계예요. 정치 관계는 다 무슨 관계? 사실관계라고. 근데 국가가 A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볼게요. 세금 1억을 이렇게 부과합니다. 근데 이 세금 1억 부과할 때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세법이 있다고요. 세법에서 1억을 이렇게 부과한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세금 1억 부과할 때 A가 동의해 준 적이 있어요? 눈 떠보니까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눈 떠보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가 있어요? 아니죠. 이 친구가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이제 권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제가 이미 뭐였대요? 수직으로 그려놨죠. 그리고 당사자가 다르죠. 이게 아까 개인이 싸우는 거죠. 이거는 국가하고 누가?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뭐냐면 당사자가 국가하고 국민이 이렇게 싸워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수평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수평관계가 아니라 이건 수직. 즉, 권력관계. 권력. 혹은 일방적이요. 일방적 관계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게 수직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기 싫어도 뭐 해야 되는 거라고. 만약에 이걸 세금 부과를 수평관계로 만들어버리면 미친놈이 세금 내겠어요. 그럼 공동체가 와야 되잖아요. 이 전체에 이익이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행정법이 왜 탄생했는가를 알게 돼요. 좀 이따 이제 행정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쭉 이렇게 역사를 잠시 보여드릴 텐데, 이 행정법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혹시 여러분들 시민혁명 아실 거예요. 그죠? 프랑스 혁명. 그거 왜 터졌어요? 그 자본가 계급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왕이, 야, 너 돈 좀 벌었다며. 다 들고 와. 싹 다 뺏어가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시민혁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산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시민혁명 터뜨려가지고, 오늘날에 국회를 만든다고.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국민에게 재산 뺏어갈 때, 그게 세금이잖아요. 세금 부과할 때는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있을 때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럼 법에 없을 때는 뭐? 때리지 마세요. 그 법이 뭐냐면 오늘날의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 행정법은 역사가 짧아요. 18세기 이후나 돼야 생기는 거예요. 민법은 2000 몇백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인간만 있으면 규범, 갈등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결국 행정법은요, 이 국가 쪽, 옛날에 왕이잖아요. 이걸 컨트롤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A의 개개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때리지만, 국민들이 뽑은 이 세법이라는 법에 있을 때만 때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을 또 보호한다고. 이게 행정법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좀 있으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거 가지고 사례 문제를 만든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게끔 하는 이유는 이건 A 보호 때문에. A 보호. 이 권력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국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국가에 힘을 부여합니다. 앞으로 국가는 뭘 상징하느냐면 이건 전체잖아요. 국가는 전체 이익을 움직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지 않아 보이십니다만 어쨌든 이게 공익이고, 국민 A는 앞으로 사익을 상징한다. 자기 이익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은 국가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면 엄미친 놈이 세금 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건 사익보호 때문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이렇게 법에 근거에 있도록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 번째가 뭐냐면 행정법은요, 한편으로는 공익을 지키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다? 사익도 지키는.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행정법 공부하는데 상당한 기본적인 지식이 될 거예요. 공사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이 세법, 이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세금을 때렸다면 국가한테 뭘 실어준다고요?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 친구 재산을 뺏어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법에 어긋나가지고 세금을 때렸을 때는 누굴 보호한다고?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사익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한편으로는 공익을 옹호한다 해서 공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행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왜 아까 지금 행정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다고요? 국가가 여러분 그 족칠 때 막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턱 하면 세금 돈 내놔라 그러고 내가 음주운전한 적도 없는데 너 운전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런다고. 그럴 때 행정법을 들고 와가지고 국가를 공격하는 거. 그게 이 행정쟁송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세금이 나왔으면 여러분은 뭘 통해서? 행정쟁송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한 것은 법에 어긋나서 한 거기 때문에 나의 사익을 뭐 보호해 주세요라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구제받는 거라고. 이게 행정법의 양면성이라고. 이 기본적인 지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덥석 그냥 행정쟁송법 들어가서 그냥 쟁송 하다가 그냥 게임 끝난다고. 그게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이게 있는가를 알면 얼마나 제대로 이해돼서 들어오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이런 강의는 제가, 이 학원가에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한 1년 정도 하면 이 신림가에 있던 고위 노무사도 아마 정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여기에 처음 선을 보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소해가지고 차마 선택하기 쉽지 않을 텐데 선택한 친구는 아마 수석으로 합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새로운 걸 도약하려면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쭉 가는 대로 따라가는 친구들은 위험 기피형 인간이거든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주의로 가기 때문에 밋밋하게 가기 때문에 극격하게 뭔가를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잘 되어 있잖아요. 뭐 강사들 다 뭐 무료 강의도 많이 올라가 있고 딱 보면 모니터링해서 자기 코드에 맞는 강사를 택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많이 가면 나도 따라가지.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누구 강의를 듣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좋은 강사는 자기 코드에 맞아야 돼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권리구현.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세법에 어긋나서 A에게 1억을 뺏어가게 되면 A에 뭐가 침해받는 거죠? 재산권이 날아간다. 이 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그럼 이럴 경우에 이 권리를 구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놓은 거는 뭐냐면 권리구현은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시험이라고.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으로 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행정법과 민법의 기본적 차이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이 왜 태동하게 되고 어떻게 체계를 잡아서 가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법이 뭐냐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법은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규범이라고, 규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인데, 예, 보통의 규범과 달리 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족친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수반되는 규범을 뭐라 한다? 법이라고 한다. 근데 법은 예, 기본적으로 구조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뭘 준다고? 힘을 주고, 그리고 또 한 상대방한테는 부담이라는 걸 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권리, 후자를 의무.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법의 지배를 받는 관계가 있고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 전자를 법률관계, 후자를 뭐라고? 사실관계라고 한다는 거.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률관계를 전제하고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률관계를 만드는 매개체가 법이잖아요. 그 법은 크게 사법이 있고 뭐가 있다? 공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공법 갖고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 민법의 사법의 지배를 받으면 그걸 사법관계.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이런 공법의 지배를 받으면 공법관계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제가 설명해 드린 건 뭐냐면 모든 법의 출발이 되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리고 행정법은 제가 아까 잠시 설명했었습니다만 이건 짜집기 법학이고 역사가 짧다 보니까 기존 법을 모방해서 약간 변형을 가해 놓은 거라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면 이 법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민법의 기본 속성은 개인과 개인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은 사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고 자기가 어떻게 되든 나머지 사람이 이상해질 일은 없다. 그게 이제 사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의 지배를 받을지 말지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수평관계, 비권력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반면에 공법의 세계에서는요, 주인공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국가하고 누가? 국민이 싸운다. 국가는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공익의 대변자가 되고 국민은 개인을 대변하는 사익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게 일정한 강제성을 부여할 힘을 준다고요. 그래서 수평이 아니라 뭐 수직관계가 되는 거예요. 수평이 되면 엄미친 놈이 세금 내고 엄미친 놈이 군대 가겠어요. 그렇지 않게? 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법에서는 사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면 되지만 행정법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행정법 역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한편으로는요, 일일이 개개인 의사 묻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지만 그게 이제 공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국가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행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행정법의 기본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행정쟁송법 공부하실 때도 어떤 제도를 만나게 되면요, 이 제도가 공익을 위한 제도인지 사익을 위한 제도인지 이걸 항상 체크하시면서 공부하면 이해도가 훨씬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의 세계에서는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할 때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민법에 이렇게 하셔라 필요 없이. 반면 행정법은요, 마음대로 세금을 때리게 되면 국가가 힘이 있다고. 누가 작살난다고? 국민이 작살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더라고요. 누구 보호하려고? 국민 보호. 그래서 법에 어긋나서 하게 되면 국민을 보호하는 거고 법에 따라서 했다면 국민은 따라야 된다. 따라야 공익이 실현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는 여기는 어디로 간다? 민사소송법으로 해결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행정. 이게 여러분 시험 과목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기초공사를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행정법의 역사를 밟아서 들어가 가지고 꼬라지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행정쟁송법의 주소 설정을 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강의는 마무리되고요. 앞부분에 제 기본서에 있는 그 앞부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는 처럼 집어넣은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행정소송법, 그 다음 행정심판법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연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 이게 행정법이고 행정쟁송법이구나. 그걸 아마 함초롬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기 때는요. 살짝쿵 뭘 가미할 거냐면 사례를 살짝쿵 가미하면서 맛만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면서 연기 때 했던 걸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또 관련 판례도 좀 세밀히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도 감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정리는 끝나요.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기부터는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쟁송법은 아마 고득점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맞는 스타일로 공부하시라고. 남 따라 장해가지 마시고. 자기 꼬라지대로. 저는 수험생활 3년 동안 거의 술만 퍼마셨어요. 공부 안 될 때마다. 왜 그랬는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제가 공부를 했는지도 가끔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